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추경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씩 방역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4조의 추경을 편성한다.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우리 추경 역사상 1월에 편성한 적은 없고 IMF 때 2월에 한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2월에 하나 1월에 하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총 9차례를 했어요. 보통은 한 정부가 한 2번 내지 3번 하는데 9차례 했고 이번에 하면 10번째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한 셈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는 할 수 있고 올해도 이제 코로나 요 확산세 때문에 추경 수요는 이미 발생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로 예산 편성된 게 한 2.4조 정도 되고 예비비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하면서 상당 부분 소진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초과 세수가 또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들어온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제 추경 수요는 발생했다. 이게 언제 할 거냐 문제지 발생한 거고 지금 이제 뭐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계속 길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추경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규모보다는 이제 내용이 중요하다. 보통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은 다른 예산들이 다 같이 붙어 들어와요. 죽었던 사업들도 살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소상공인 이제 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집중해가지고 방역에 집중해가지고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면 항상 따라붙는 레파토리는 국가 채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뭐 재정 준칙 그 도입 무산된 것까지 다시 환기시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가 채무가 이제 그 뭐 높은 편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50%대인데 다만 이제 초과 세수가 이제 10조까지 들어오는데 결산을 4월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적자 이제 국채를 좀 뭐 발행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적자국채 발행해서 지출 늘릴 때 이게 혹시 이게 악세를 밟는 거고 똑같거든요. 근데 재정 지출이 관성이 좀 있어요. 달리다가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악셀 밟을 때 브레이크를 같이 달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줄일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혹은 계획을 발표해 주는 게 좋다. 이게 일종의 재정 준칙인데. 작년에 이제 홍남기표 재정 준칙이 발표가 되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무산됐어요. 60%였었죠 그때. 예, 국가 채무 60%에 뭐 재정 적자 3% 요건데 산식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가 빨리 필요하고 이때 입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야 후보들은 뭐 똑같은 목소리인 게 이거 갖고는 부족하니까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근데 강론 들어가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두 분 다 이제 요거 부족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조 원 규모를 얘기했는데 요거에다가 아마 2월 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염두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임대료 지원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은 국가가 뭐 3분의 1은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부담을 좀 하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요거에 대한 그 필요성 때문에 아마 확대를 주장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2월 달이 가장 적기냐 요거는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더 큰 틀에서 대선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그 양쪽의 후보의 공약이 비슷해지고 이렇게 모이는 경향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중도층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중위 투표자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중원을 차지해야 되니까 중원에 있는 그 유권자들한테 서로 이제 통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제 내놓고 경쟁하다 보면 수렴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현상도 벌어진다고 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어떤 철학을 가진 컨트롤 파워가 각 정당에 없다 지금. 그래서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정책을 막 주워다가 서로 막 쓰고 있어가지고 벌어지는 거다. 예컨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딱 먼저 떨어지는 색깔이 사실 분배를 중시 여기니까 그래서 뭔가 재분배와 관련된 정책들이 뭔가 앞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다른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철학이 잘 보이지가 않고 1번 전략으로서 성장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게 나오고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제 대통령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뭐 3%나 이런 다른 프로에서 뭐 경제 지식이 이제 많다는 걸 이제 어필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후보보다는 잘한다는 것까지는 뭐 약간 뭐 인식은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조금 이런 성장 전략을 앞에 세우는 게 좋은 전략이냐? 요거는 조금 의심이 가고 예.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것도 조금 어설픈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면은 원래는 자유시장 경제를 되게 중시하고 그다음에 국가 채무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들고 나오는 공약은 가격 그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개입을 세게 하고 그리고 재정을 확대한다는 이런 공약들을 많이 들고 나왔어요. 예컨대 막 부모 급여를 한다든가 100만 원을 한다든가 병장 월급을 200만 원 만든다든가 아니면 네.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예. 이거 재정이 뭐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들인데 그럼 재원 대책이 따라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지출 구정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정당들의 철학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책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성장 담론을 이제 그 전면에 내걸지 않았습니까? 수출 1조 달러, 국민 소득 5만 달러, G5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더 나가서 555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전략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뭐 정책 목표는 좋아요. 뭐 희망적인 거니까 문제는 이걸 언제 달성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점점 낮아진다는데 우리 그 성장에 아주 그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요 목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 수출 1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한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2배가 돼야 되는 거네요. 5년 내에 2배가 되려고 하면은 1년에 한 14, 5%씩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수출은 우리도 중요하지만은 또 기업 당사자들의 수요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고 5만 불도 마찬가지인데 GDP 국민소득 5만 불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2%이기 때문에 요거 5만 불 달성하려고 하면 1년에 7%치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그렇고 이제 G5도 아주 희망적이고 좋은데 따져 보면은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러면 그다음 한국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뭐 하여간 가능성이 뭐 아직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9호다. 저는 뭐 그 정도로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부모급여나 병사월급 200원을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신다.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이거는. 제가 이제 재정학자니까 예. 제가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재정 수요를. 예. 그 신생아에 대해서 1년간 이제 부모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면은 대략 한 3조 원 정도가 필요해요. 예.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러면 뭐가 같이 나와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동수당도 주고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은 양육수당이라는 것도 같이 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네. 이것도 같이 나와줘야지 이게 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아니면 이걸 놔두고 그냥 이걸로 확대한다고 하면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렇죠. 예.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병장 200만 원인데 저도 이제 우리 복무하는 그 병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동의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줘야 된다. 이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 최저임금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 병장 월급 올려줄 것인지 이게 필요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200만 원이 중사 3호봉 혹은 하사 한 10호봉 정도에 해당되는 월급이에요. 이게 이제 파급이 되는 거죠. 직업군인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군인 공무원들이 이제 호응표를 올려줘야 되는데 네. 대략 그럼 20% 정도 이진상 요인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병장 200만 원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재원 5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간부들 장교하고 하사관 요 인건비가 한 11조 되거든요. 네. 거기서 한 20% 정도 올려주면 2조도 필요하고 여기 공무원연금하고 또 이제 200만 원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또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 연간 8, 9조는 들어가는데 예. 국방비가 한 44조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그 중에 8, 9조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내놓지 않으면은
이게 빌공짜 공약이지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이게 공약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토론 매니아로서 설 연휴 전에 이제 또 양자 토론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좀 뜨겁게 맞붙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정자가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그 보통 이제 토론이 잘 되려고 하면은 이제 수준이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예컨대 뭐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되면은 토론이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요. 엄청 뜨거웠죠.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거냐, 뭐 아파트 어디다 지을 거냐, 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시장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과 관련된 논의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류의 토론을 안 해봤기 때문에 준비하기도 좀 어렵고 담론 위주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이 토론의 이 수준이 서로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표현이 좋지는 않은데 하여간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층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이게 공존할 것 같다. 이상한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물어보고 여기서 또 다른 대답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치열한 토론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명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